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금요일에는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을 합니다.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송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디어가 동물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제작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동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점점 좀 많아지기도 하고 친숙해지기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어떤 문제점들을 느끼셨는지 최근에 느끼신 건 언제쯤인지 뭐 어떤 경우였는지 좀 얘기 들어보죠. 이진성 편집장께서. 예. 네,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거는 대하드라마 이제 태종 이방원 촬영 도중에 낙마씬을 찍기 위해서 말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어놓고 말이 달리고 있을 때 그걸 잡아당겨서 강제로 쓰러뜨리게 한 장면이 영상 제보를 통해서 공개가 돼서 맞습니다. 굉장히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네, 저희 KBS 드라마. 네, 고통스러워하는 말의 모습이나 말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현장의 모습 등 고스란히 담겨서 굉장히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렇게 비판이 일어나니까 말의 안부에 대해서 묻는 여론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촬영 일주일 후에 이 말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보면서 미디어 속에 동물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미디어에서 동물들이 너무 쉽게 자주 등장해 왔는데 이게 어떤 배경 속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양지혜 활동가께서? 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되게 우리가 당연하게 봐왔던 드라마나 예능에서 동물들은 감정이 없거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존재로만 그려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가 카메라 뒤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질문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게 저희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KBS 대하드라마 촬영 중에 발생한 문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제작 가이드라인이 뭐 최근에 또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좀 지적을 솔직하게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사건이 있은 뒤에 KBS가 이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동물 출연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칙으로는 동물이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연기 장면을 연출할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CG 작업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동물의 실제 연기 장면은 최소화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살아있는 동물에게 인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뭐 산채로 먹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도 포함이 됐고요. 이 외에도 촬영 전에 동물 촬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뭐 동물의 상태를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항상 수의사를 상주를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의 경우에는 충분한 훈련으로 숙련된 출연자만 탈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2020년에 동물행동권 카라가 이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에는 카라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영화감독 임술래 씨가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되게 많은 조항들이 세심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파일로 한 150장 정도 되는데 네, 착취적이고 이제 좀 무리한 일정으로 굴러가는 스케줄이고 또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문제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스스로의 의견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동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현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신설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가이드라인의 존재 유무보다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지켜지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니까 KBS에서 만든 건 이제 최근이지만 2020년에 카라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분량의 것이 있었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사실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그동안 동물 촬영이 이렇게 이루어졌나? 왜 이렇게 비인도적으로 이루어졌지를 오히려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독이 있다는 이유로 뱀의 입을 봉합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사실 너무 당연한 상식일 수 있는
있는 이야기들이 촬영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많이 실감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 미디어에서 나오는 작품은 우리 사회의 관점을 대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채로 먹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드라마의 일상적인 배경이나 관점에서 채식 지향 혹은 동물 공존 지향을 좀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대부분의 말은 경마산업에서 이용되다가 은퇴한 이후에 좀 전시나 교육, 승마 번식에 쓰이고 그 이후에 도축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뭔가 작품이나 전시에 쓰이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을 소비하는 기존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동물의 권리에 대한 관점들이 미디어를 표현할 때 더 많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주마 같은 경우도 경주하다가 이제 또 다른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래도 쓸모가 없어지면 이제 도축을 당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은퇴하더라도 계속 쓰임새를 찾다가 정말 쓸모 없었을 때 도축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고기로 사용되는 것이 지금의 좀 동물 권리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네, 사실은 동물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어린이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 아이와 동물을 같이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동물과 아동의 만남을 굉장히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소비하는 방식이 좀 문제적인 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서 이제 좋은 그림을 연출을 하고 이것을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으로 포장할수록 동물 쇼나 이제 동물원의 폭력적인 면모는 굉장히 동화적인 이미지 속에 가려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소비를 조장하는 효과가 남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보기에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린 동물만이 긍정적인 경험을 주는 것으로 그려지고 상대적으로 모습이 특이하거나 흉측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은 두려움을 이렇게 주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기피하게 되는 경악하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을 끌어내는 정도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동물과 육아 예능을 소비하는 것이 실제 그 대상의 다양한 면모를 포용하기보다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 인간들이 보고 싶은 면만 이제 뽑아서 쓰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이 등장하는 것과 아동이 등장하는 게 저는 사실 좀 통한다고 비슷하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귀엽다 이렇게 해서 시너지가 나는 효과가 있는데 아동과 동물이 그런 게 있는데 주 시청자층인 다수가 어떤 것이 보기 좋고 귀엽고 즐거운지 이것만 고려되면 아동이든 동물이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장 약한 존재들이 좀 소외되는 양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걸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왜 어린이 동물원이 이렇게까지 많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물원 자체는 가족 단위로 가는 어떤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저도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제 생각에 그건 좀 동물이든 좀 더 다양하고 넓은 세계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독 어린이들에게 맞아요. 동물원에 가는 행사들이 권유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동물원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동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나? 라는 질문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특히 뭐 동물 전시라는 건 사실 필연적으로 야생동물의 본래 습성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 서울에 살면서 돌고래를 보는 게 당연하진 않은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시동물들은 아무리 동물원 시설이 발달하더라도 그들의 서식 환경을 충족시킬 수 없는 환경에 있고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특히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가 근 30년간 70마리가 죽었다라는 보도이기도 그렇죠. 한데요.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40년을 사는 생물이 계속 조기 폐사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동물은 우리의 친구,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인 동물원이라는 말들이 사실은 인간 중심적으로 동물을 보는 문화 안에서 기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동물이 처한 인권이 아니라 동물이 처한 권리를 침해한 현실들은 조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기심에서 시작이 된 거지만 어쨌든 그들의 삶의 환경을 지금 좀 들여다보니까 참 문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물에 대해서 좀 알리고 보호하자는 이제 메시지들이 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사실은 살려내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프로그램 비슷한 어떤 형태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그 동물의 특성이나 이 동물이 안전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이거를 보는 사람들의 흥미와 감정을 자극하는 장면이 목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본인들의 목적은 동물에 대해서 알리고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결과물은 좀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 그쵸.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길고양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들의 위치가 노출이 되고 찍는 과정에서 길고양이를 길들여서 사람과의 안전거리를 좁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한 테러가 우려되기도 하고요. 희귀동물의 특성을 알리고 인지도를 올린다는 목적으로 희귀동물을 좀 부적절한 환경에서 양육을 해서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채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뭐 수의사나 뭐 이런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특정 동물이 위험에 처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같은 거를 보여주겠다고 이제 햄스터를 이제 케이지에 넣어놓고 고양이를 등장을 시킨다던가 하는 식의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무엇이 동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유튜브들도 다 있군요. 네, 이양치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쵸. 이런 동물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유튜브들이 막 나오면서 뭐 이를테면 고양이는 추르르를 좋아할까? 알파카는 웃는 얼굴에도 침을 뱉을까? 같은 어떤 기발한 맞아요. 소재들에 대해 대답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좀 편견을 깨는 역할들도 저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그 안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사육사의 이야기라거나 이런 게 담겨 있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러한 동물 콘텐츠들의 대부분이 멸종위기 동물을 알릴 때에도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이 멸종위기란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좀 인간의 관점에서 이 동물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러한 궁금증 역시도 인간 중심의 호기심, 고양이도 추르를 좋아하는데 어떤 호랑이도 추르를 좋아할까 이런 식의 호기심에만 머무르게 되는 거죠. 호랑이가. 네. 그래서 그런 인간 중심의 호기심이 아니라 더 다양한 것들이 다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동물 전시 산업에 대한 한계들을 조명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사실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동물원 내 사육사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기고 그 이야기들이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동물원은 관광지이지 동물의 권리를 위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공영 동물원들을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시설로 좀 전환하고 이 고통받던 동물들이 여생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쉼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소수의 노력하는 사육사들의 이야기 많이 담기는 게 아니라 동물원 산업 전반이 바뀌는 과정들이 좀 더 많이 이야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호기심이 나와 다른 동물에 대해 이해하기 정도가 아니라 이 동물과 어떻게 공존할까라는 질문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본적인 질문들을.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걱정들, 뭐 문제점들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좀 나아진 게 아닌가. 긍정적인 변화도 그 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좋은 것을 좀 발굴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것도 방향을 잡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분명한 거는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라 대표 임술래 감독이 최근에 이 태종 이방원 사태와 관련해서 예전 같으면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을 문제인데 이게 이 정도로 크게 이슈가 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좀 격세지감을 느낀다라고 코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동물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에는 해당 촬영이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했고 동물들이 촬영 중에 죽거나 다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고지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안심하게 되는 게 있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선례들이 쌓여야 한다는 게 또 중요한데요. 최근에 또 CG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까지 막 진짜 동물을 동원을 해서 가혹하게 무리하게 촬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 해치지 않아 같은 경우에는 동명의 웹툰을 영화화한 코미디 영화인데요. 네네. 그 폐원 위기의 동물원에 이제 주인공이 새 원장이 되면서 직원들이 동물 탈을 쓰고 동물로 위장 근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이 없는데 동물원을 이제 이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사람들은 진짜 동물을 잘 모르고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실제로 굉장히 잘 해가요. 그래서 어차피 되게 열심히 동물 연기를 하는데 이제 주인공이 북극곰 신분을 입고 이제 실수로 콜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잘 속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말도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라던가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체험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자연을 해치지 않더라도 북극곰이 콜라를 마시는 건 재밌네요. 어떻게 양재활동가에서도 좀 긍정적인 걸 좀 찾아봐 주신다면. 네, 저도 이 홀로그램 수족관에 대한 얘기들이 몇 년째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실존하는 동물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이들에 대해 관찰할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사실 이미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면서 전 그런 게 충족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다들 저렇게 사는군 이런 걸 볼 수 있는 어떤 매체들이 조금 더 많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좀 개인적으로는 개는 훌륭하다라는 방송이 좋은 방송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동물이 문제 행동을 벌일 때 저 동물은 순하지 않은 동물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행동엔 이유가 있고 그것을 반려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다시 훈련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던 게 저는 되게 입체적으로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준 게 되게 좋았고 그 전까지는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라는 게 되게 뭐 행복한 삶, 좋은 삶 이렇게만 그려졌던 것도 좀 깨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특히 개는 훌륭하다에서 유기견 보호소에 방문해서 이 유기견 보호소의 실태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이런 지점들이 저는 반려동물 산업의 어두운 면을 함께 조명하면서 이 반려동물 산업을 고민하는 방식들을 넓힌다는 점에서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납작한 게 아니라 좀 더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려동물의 문제가 대부분 반려인의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참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본인의 모습을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관계. 우리 인간이 과연 그럼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관계 맺느냐 이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끝으로 어떻게 즐겨야 될까요? 일단은 재미와 스펙터클만을 위한 소재로만 바라보기를 좀 멈추고 이게 출연하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또 인간에게 최적화된 환경에서만은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맥락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재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봐요? 네, 저도 사실은 이 동물이나 미디어에 나오는 동물 외에도 정말 많은 이들이 단편적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잡한 관계라거나 구체적인 카메라 뒤의 환경이라는 것을 사실은 시청자들은 모르고 또 한편으로 알고 싶지 않죠.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복잡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이 현실 생활 안에서 동물들과 관계 맺어보고 공감해보고 깊이 있게 교감해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이 동물의 삶은 어떠한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고민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의 관계도 앞에서와 또 뒤에서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동물과를 비춰주는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걸 입체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런 다양한 면을 좀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지금 4222번님께서 인간이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다 또 쓸모없을 때 또 다르게 이용한다는 게 참 슬프다 이렇게 적어주시기도 했네요. 자, 주간 똑똑똑 오늘은 미디어가 동물을 다루는 방식은 과연 어떤지
좀 돌아보면서 변화를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러의 이진성 편집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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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